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가액 신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미용실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매출액에 따라 월급을 받았더라도 미용사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후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여중생에 대해 학교가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강제 전학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8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선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무려 9명의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해지는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 관련해서 국회엔 집배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있는데요.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9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집배원 25명이 과로사 등 업무를 수행하다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과로사, 과로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무려 101명에 이릅니다. 집배원 근무 환경 위험지수는 1.62로 목숨 걸고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 위험지수 1.08보다 훨씬 높습니다. 말 그대로 극한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집배원들은 노동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태가 어떤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노동조합이 생겼는데 네네. 그때부터 계속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요구를 하더라도 계속 안 되고 집배원들이 노동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역설적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2017년 기준 전체 19,149명 가운데 우정직 공무원은 12,580명이고 나머지 6,569명은 위탁계약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 전체 근무자 3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개 공무원에 비해 비공무원 신분일수록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한데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조직이라고 도매금으로 노동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정부기관이니까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정부기관인 거니까 네. 정부기관이 정부기관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가 없대요. 무슨 그래가지고 아, 같은 세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니까 뭐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핑계들까지 대면서 관련해서 국회엔 우정사업본부를 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8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단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감독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여러 안전사고 및 과로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편 집배원의 근로시간이 1년에 2,745시간이잖아요. 그게 평균입니다. 2,800시간 넘어가는 우체국도 한 20, 30개 돼요. 근무 조건에 문제가 있으니까는 과로사하고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로감독 하자고 하니까 노동부 장관 얘기가 공무원이라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법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국회엔 또 집배원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 조직이지만 황당하게도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익이 나면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데 더욱 황당한 건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도 잉여금 등 명목으로 국고로 수입이 전입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체국이 금융에서 이익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편이 적자가 많기 때문에 네. 연 2천억 정도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거기서 우편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판에 정부에다 내고 있어서 이거를 해달라. 네. 출원 중지를 해달라. 이에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집배원 처우 개선법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 정리와 특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 잉여금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 처우 개선보다 정부 상납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집배원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에서 일한다는 허울 속에 과로사에 내몰리고 있는 집배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 오늘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29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신고 가격은 2,233억 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181억 원으로 신고 가격이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경실련은 오늘 국회 공직자윤리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딴 유명 어학원을 운영했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657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657억 3천만 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476억 4천만 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240억 6천만 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176억 2천만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상위 5명 부동산 부자의 시세 총액은 2,208억 원으로 신고가 1,112억 원의 2배가량 됐습니다. 이처럼 신고가와 실제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건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42억 2천만 원으로 22위였지만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 7천만 원에서 2019년 657억 3천만 원으로 157억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뒤이어 박정 의원 139억 4천만 원, 정우택 의원 113억 7천만 원, 김병관 의원 66억 6천만 원, 박덕흠 의원 62억 4천만 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6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2016년 3,313억 원에서 2019년 4,181억 원으로 868억 원 증가해 3년 사이 1인당 평균 30억 원가량의 일종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 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등 3건, 상가, 빌딩, 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재산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입니다. 경실련은 또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과 구입자금 출처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게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설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용실과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근무한 미용사는 근로자일까요? 개인 사업자일까요? 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내 유명 브랜드 피미용실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던 이모 씨 사연입니다. 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른바 이제 스텝으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고요. 네. 이후 2010년 1월 스텝에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 승격이 된 이 씨는 네. 1년 5개월간 이제 정해진 액수를 받는 이른바 월급제 헤어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네. 이후 2011년 6월 매출액에 비례해서 수당을 받는 이 배분제 헤어 디자이너로 승격을 해서 네. 2015년 9월까지 약 4년간 근무를 하다 미용실을 나왔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미용실 측에서 퇴직금을 이제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네. 네, 이에 이 씨는 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네. 도움을 요청을 했고 공단은 이 씨를 도와서 네. 퇴직금 2,78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네. 뭐 재판에서 미용실 측은 뭐라고 주장을 한 건가요? 일단은 재판에서는 이 씨가 이제 미용실의 지시 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 이제 그런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요. 네.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던 것,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정 급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수입 배분 정산금을 지급해 온 점, 또 이제 실제 경력 헤어 디자이너들을 별도의 네.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사업 소득 신고를 해온 점 등을 들어서 이 씨를 포함한 이 헤어 디자이너들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실 측은 또 이제 미용 시술이나 할인 행사 또 이제 마케팅 등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경력 헤어 디자이너들이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네. 이 씨는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나름 주장이 탄탄한 것 같은데 공단 측은 뭐라고 맞섰나요? 이제 공단은 이제 이 씨와 미용실이 맺은 이 업무 위탁 계약이 네.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계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네. 또 이제 경력 헤어 디자이너들도 실제로는 미용실의 업무 지휘 감독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단은 이제 그 근거로 미용실 관리 직원들이 뭐 헤어 디자이너들의 출퇴근 그리고 네. 근무 시간 이런 근태를 관리를 했던 것, 네. 또 이제 점심 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을 한 점, 또 매장 내에서 뭐 다리를 꼬지 말라고 하는 등 이런 네. 각종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네. 위반한 경우에는 네. 막 벌금을 부과를 하고 네. 또 이제 신규 고객 배정 순번에서 제외한 점 이런 것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실은 이 헤어 디자이너들이 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이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공단은 그게 아니고 네. 미용실이 이제 근태를 매우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강제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네.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용실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지급받는 보수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의해 정해지는 성과급이라 해도 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이 씨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일단 미용업 종사자 수가 2017년 기준으로 이제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미용실에서 주입한 측면도 있고 보통 네. 월급을 이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사실 미용업에 종사하는 그 당사자들도 네. 자신이 근로자가 아니라 이제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퇴직금, 미지급 등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네. 이제 모르고 지나가고 알고도 그냥 포기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업무 네. 위탁이나 또 도급 계약 등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다라는 게 이제 지시감독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을 수행했던 네. 강상용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네. 뭐 이게 꼭 미용실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뭐든 갑질은 좀 근절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후배 여중생 집단 폭행에 가담한 16살 여중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당하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16살 A양은 지난해 동급생들과 함께 학교 후배인 1학년 여중생들을 집단 폭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때려야 귀에서 피가 나는지 짐작이 잘 안 가는데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사건은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지난해 11월 담임교사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고 A양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과 접촉을 금지하고 특별교육 3일 이수와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조치와 함께 A양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양은 전학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청구가 올해 초 기각당하자 이번에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가볍게 폭행한 정도에 불과한데 학교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것이 A양의 항변입니다. A양은 그러면서 전학 처분으로 인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장시간 통학하면 학습권과 주거권이 심하게 침해받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양은 또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될 뿐 아니라 새로운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하고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거듭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양의 항변을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강제전학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더는 원고를 대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전학 조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모가 처벌 불원서를 써준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의 보호자들이 원고 등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쓰긴 했지만 전학 조치의 철회를 원한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준 게 가해 학생과 같이 계속 같은 학교를 다녀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학교 측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항변. 16살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원했는지 그 부모가 소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딸이 어디서 귀에서 피가 나도록 얻어맞고 들어왔다면 어땠을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